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분명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더라. 우리 나이가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젊어 보이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노화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사람마다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년씩 늙고 어떤 사람은 1년에 2.5년씩 늙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0.5년밖에 안 늙습니다. 같은 1년을 살아도 누군가는 2배 반이나 빠르게 늙고 누군가는 절반밖에 안 늙는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산책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화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같은 나이를 먹어도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라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먹는 것. 둘째, 운동. 셋째, 수면. 넷째, 술과 담배. 다섯째, 삶의 방향성. 여섯째, 스트레스. 이 6가지를 들으시면서 뭐 이런 뻔한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선 스트레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문제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뇌가 녹습니다. 진짜로 녹아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뭘 하는 곳이냐면 판단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이런 거 계속 보게 됩니다. 둘째,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줄어들면 치매가 옵니다. 특히 해마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굉장히 약합니다. 셋째,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흥분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넷째,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데 이게 계속 켜져 있으면 몸이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의 생활 방식 선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도 않은데 단 걸 찾게 되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운동할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지방으로 갑니다. 그것도 나쁜 지방으로요. 어디로 가느냐? 첫째, 복부지방. 배만 볼록 나오는 거예요. 둘째, 지방간. 간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셋째, 근육 내 지방. 근육 속에 지방이 끼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이 3가지 지방을 꼭 기억하세요. 복부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고지혈증이 옵니다. 뇌혈관 질환이 옵니다.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결국 빠르게 늙고 일찍 병들고 오래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답은 물질적 행복이었습니다.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걸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돌볼 시간이 없으면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병원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내 수명에 10년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80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90까지 사는 차이가 바로 먹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식사는 무엇일까요?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설탕, 과당, 흰쌀밥,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이 해롭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점점 더 많이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삼각김밥, 컵라면, 단 음료수 이게 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젊은 당뇨 환자, 젊은 대장암 환자, 젊은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0대, 40대에 당뇨 진단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50대, 60대에나 생기던 병이 20년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식사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엠토르라는 센서, 인슐린이라는 센서. 이 센서들이 뭘 하느냐? 내 몸에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감지합니다. 에너지가 과잉으로 들어오면 이 센서들이 과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세포가 자가포식을 안 하게 됩니다. 자가포식이 뭐냐?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겁니다. 세포 안에 쌓인 쓰레기 단백질,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이런 걸 치우는 건데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이걸 안 해요. 그럼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둘째, 세포 분열이 빨라집니다. 세포가 빨리 분열하면 뭐가 문제냐? 줄기세포가 빨리 고갈됩니다. 우리 몸의 줄기세포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빨리 쓰면 빨리 없어집니다. 셋째, 분열하다가 완전히 미친 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넷째, 분열하다가 적당히 미친 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좀비세포, 노화세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세포가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럼 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노화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노화. 내 생체 나이가 60세다. 이걸 55세로 되돌리는 겁니다. 거꾸로 나이를 먹는 거죠. 둘째, 세놀리틱스. 노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셋째, 노화 감속. 1년을 살아도 생물학적으로는 0.8년, 0.7년만 나이 들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리게 늙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성장기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키도 크고 몸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마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통에 내가 가속 노화를 쌓아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마통이 비어 있으니까 좀 쌓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통이 차올라갑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노인의 몸을 갖게 되면 근육도 빠지고 치매 생기는 시기도 더 일찍 오고 그 기간을 더 오래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가속 노화를 만드는 식사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점심으로 컵라면과 삼각김밥과 콜라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가는 고속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4차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쪽 고속도로는 금방 막힙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갑니다. 복부 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 혈당이 확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막 나옵니다. 인슐린은 교통정리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빨리 내려야 한다. 그래서 지방 창고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럼 혈당이 쭉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죠? 카페 가서 달달한 음료 마십니다. 그럼 혈당이 또 확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뀝니다.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한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지방세포가 잘 안 열어줘요. 그럼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은 밥 먹고 나서 머리가 멍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한마디로 머리가 나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뇌에는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를 만드는 독성 단백질이 빨리 쌓입니다. 둘째, 인슐린이 많아지면 몸이 붓습니다. 자다가 그 부종이 위로 올라오면 코를 고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매 단백질은 잠잘 때 제거되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럼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자연스러운 식사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근육과 간이 천천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입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사와 비슷합니다. 채소 많이, 통곡물, 콩,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이런 식사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게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마인드 다이어트는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인데 15점 만점으로 돼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5점 정도 나오고 굉장히 잘 드시는 분들은 11점 정도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균 7점 정도 나옵니다. 5점인 사람과 11점인 사람이 뇌노화 정도를 비교하면 4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점수를 쉽게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밥에 흰쌀밥 대신 통곡물을 넣으세요. 현미, 보리, 귀리 이런 거요. 둘째, 밥에 콩을 좀 넣으세요. 셋째,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이것만 해도 3점이 올라갑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다섯째, 좋은 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 같은 거요. 여섯째,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고기를 좀 더 드세요. 일곱째, 튀김, 단 음식, 정제 곡물, 초가공 식품은 자제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밥 먹고 나서 4시간, 5시간까지도 배가 안 고파요. 식물성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를 덜 먹어도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침 식사를 보여드릴게요. 통곡물 밥반 공기, 콩 한 줌, 김치, 나물 2-3가지, 된장국. 이게 다입니다. 되게 부실해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 필요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도 이 정도면 아침 식사로 충분합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분들한테는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이요. 그 다음 튀김과 과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이 왜 나쁘냐?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어떤 기름을 쓰세요? 건강하게 튀김을 하려면 2가지 기름만 쓰셔야 합니다. 첫째, 올리브유. 둘째, 아보카도 오일. 이 2가지는 가열해도 트랜스 지방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밖에서 파는 튀김은 뭘 쓸까요?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기름들은 가열하면 좋지 않은 지방으로 변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면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의 친구인 라면도요. 초가공 식품을 만들 때는 값싼 기름을 많이 씁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합성유라고 돼 있어요. 합성유가 주 기름이면 초가공 식품이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 한식에서는 튀김을 많이 안 먹었는데 70년대에 콩기름을 대량 생산하면서 치킨 같은 게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과일입니다. 과일은 당덩어리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들 대부분 당지수가 낮아요. 당지수 55 이하면 낮다고 하는데 과일은 대부분 그 이하입니다. 90%가 섬유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과일 조금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일을 섬유를 제거하고 즙만 짜서 주스로 만들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섬유가 없어집니다. 액체만 마시게 되면 오렌지 주스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액상과당을 먹는 거예요. 액상과당,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1등이 액상과당이고 2등이 설탕물입니다. 왜 그러냐? 액상과당이 내 몸에 들어오면 첫째, 간에 염증을 만듭니다. 둘째, 복부지방으로 저장되면서 2가지 나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렙틴 저항성. 렙틴은 내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과당을 많이 먹으면 렙틴이 나와도 뇌가 포만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UCP1이라는 단백질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지방을 스스로 태울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입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단백질인데 이게 지방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점점 더 가속 노화로 가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은 증가하고 있고 젊은 당뇨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다이어트 약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원 절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 초가공 식품을 자제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고 식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후 3시에 간식이 안 당깁니다. 저녁 9시에 야식이 안 당깁니다. 둘째,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밤을 비우세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 드세요. 그럼 14시간 간헐적 단식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달 정도 해보면 체지방이 3.5kg 정도 빠지고 오히려 골격근 근육량은 500g 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도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침만 굶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 먹고 나면 근육 100g 늘고 굶을 때 100g 빠집니다. 계속 요동을 쳐요. 그런데 앉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동화저항 현상이 있습니다. 동화저항이 뭐냐? 피 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근육 단백질로 만드는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100g 근육 생성 안 됐는데 100g 근육 빠집니다. 열흘이 되면 총 1kg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간헐적 단식하시면 근육 손실만 오고 요요 생기면 지방만 찝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영양제 이야기 해볼게요. 현대인들은 영양소가 충분한 편입니다. 오히려 과잉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는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영양제처럼 보충해야 됩니다. 첫째, 잠. 둘째, 운동. 셋째, 머리 비우기. OECD 통계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줄고 있어요. 모든 영양소는 내가 원물 형태로 섭취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점점 채소 과일을 안 먹고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항산화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는 사실 필요합니다. 암세포도 죽이고 노화세포도 죽이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도 제거해줍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폭음을 한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선크림 안 바르고 5시간 동안 울트라 마라톤을 뛴다거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건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평소에 활성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활성산소조차 안 만들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 노화와 뇌 노화는 같습니다. 결국 첫째, 몸과 뇌의 근본적으로 고장을 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느리게 늙기입니다. 둘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받으면 약 안 드시려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 빨리 드셔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제대로 하면 약 45% 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 딱 3가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지활동, 적극적인 신체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 중에서 적극적인 인지활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인지활동이 뭐냐? 책 보기, 글쓰기,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습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과 대비되는 게 수동적인 인지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볼 원샷하기, 스마트폰 보기, 텔레비전 보기, 슬롯머신 당기기.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인지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좋아하게 되면 화병이 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독이 있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병 걸리면 암 걸릴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걸립니다.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생기는데 면역세포가 매일 리얼타임으로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 억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통해서 풀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낮춰서 가속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지 예비능을 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향, 인슐린, 저항성, 가속 노화,
이 5가지는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습니다. 다 동시에 관리돼야 됩니다. 5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나머지 4개가 다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단을 한다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니까 원래 안 먹던 컵라면을 자정에 까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결국 의지력으로는 절대 식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뻔히 다 아는 얘긴데 실천을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실천을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험 음주를 하게 되면 60대가 되면 동년배에 비해서 뇌노화 정도가 12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먹은 술의 총량이 하루에 주정불문 4잔이다. 그러면 동년배에 비해 뇌노화가 6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알코올 제가 안전마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음주가 아닌 음주는 남성은 주정불문 일주일에 14잔까지, 여성은 주정불문 일주일에 7잔까지입니다. 술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죠. 안타깝게도 술을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잠을 청한다. 이건 전두엽을 면도날로 도려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술 먹으면서 잠을 청하는 거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술을 가져다 놔도 되고 술이 아니라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치맥이 될 수도 있고 치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즐거움, 내 낙. 술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술이 주는 도파민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도파민의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쾌락중추는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중추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자극을 다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이 주는 도파민은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더욱더 즐거운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놓으려고 하면서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안타깝게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이클로 가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더 부유하고 멋지고 힙하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남과 경쟁하고 더 비싼 여행지에 가서 핸드폰만 스크롤하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저녁에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인 인지활동 위주로 리모델링한다면 뇌가 깨끗해집니다. 습관이 되면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음식, 잠, 이 3가지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면 자연스럽게 삶은 균형을 되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리게 늙는 방법,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첫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세요. 둘째, 통곡물과 콩과 채소를 드세요. 셋째, 튀김과 초가공 식품을 자제하세요. 넷째, 적절한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다섯째, 운동하세요. 여섯째, 잘 주무세요. 일곱째, 술을 줄이세요. 여덟째, 스트레스를 적극적인 인지 활동으로 푸세요. 아홉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이 9가지를 실천하시면 같은 나이를 먹어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년씩 늙는 게 아니라 1년에 0.7년씩만 늙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7년, 20년이면 14년, 30년이면 21년. 같은 90세인데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70세의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리게 늙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는 곳이 내 수명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 그 집이 여러분의 건강을, 아니 수명 자체를 조용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10분,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라 막히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1시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속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시와 건강. 언뜻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내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도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리, 기억력, 아니면 돈 버는 능력?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이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워만 있죠. 그러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혼자서도 학원 갈 수 있고 시장 심부름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 어떤가요? 다른 도시로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앞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시죠. 아이가 언제 걷나, 언제 뛰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60대가 되면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먼 거리 외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80대가 되면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처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동성 곡선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나의 포물선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곡선이 언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밖에 나갈 수 있던 분이 어느 날부터 못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빠르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못 나가면 사람을 못 만나죠. 사람을 못 만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악화됩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학에서는 이 이동성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환자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동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몸 상태입니다. 내 근육이 튼튼한지, 관절이 괜찮은지, 뇌 기능이 정상인지. 그런데 두 번째 요소, 이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아무리 내 다리가 튼튼해도 집 앞에 계단이 너무 많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팡이를 잘 짚어도 버스 계단이 너무 높으면 탈 수 없습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갇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 지하철역 몇 군데를 이동해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 멀리 반대편 출구에 하나만 있어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거나 아예 특정 출구로는 휠체어로 나갈 방법이 없거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입니다. 몸이 건강한 30대, 40대 성인 남성, 키 170에서 180cm,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춰진 도시. 그 외의 사람들, 예를 들어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상 배려받지 못하는 도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노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30대인 분도 40대인 분도 50대인 분도 언젠가는 계단이 힘들어지고 먼 거리가 부담스러워지고 낙상이 두려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조용히 집 안으로 밀어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편도 2시간 출퇴근을 6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수면 시간이 줄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출근이 불가능했으니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매일 막히는 도로, 지옥철, 짜증나는 운전자들. 세 번째, 식습관이 망가졌습니다. 점심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라면 같은 게 당기고 저녁엔 술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운동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동에만 왕복 4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자는 시간 7시간. 계산해 보세요. 남는 시간이 겨우 5시간입니다. 이 5시간 동안 씻고 밥 먹고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운동은 언제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짜증은 늘고 삶의 질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면을, 식습관을, 운동 습관을, 정신 건강을 모조리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쌓이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노화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막을 수 없는 노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동성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사는 곳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도시의 설계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지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첫째, 수면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입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다섯째, 술과 담배 같은 기호품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뒤척이고 일찍 깨고 얕게 자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단 음식이 당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뇌가 고칼로리 음식, 특히 기름지고 단 음식을 더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 못 잔 다음 날엔 치킨이 당기고 라면이 당기고 케이크가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악순환이죠. 게다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운동할 의욕도 사라집니다.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스마트폰만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짧은 자극에 우리 뇌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동 시간입니다. 출퇴근에 시간을 많이 쓰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일까요? 첫째, 수면 시간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줍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빠르게 때우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셋째, 운동 시간을 줍니다. 헬스장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인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나온 연구인데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만이 많았다는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도 더 많았습니다. 삶의 질은 낮았고 활력은 떨어졌고 신체 활동량은 적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 한 실험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기차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들이 물어봤습니다. 몇 분 동안 기차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3가지를 검사했습니다. 첫째, 침 샘플을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둘째, 종이를 주고 오타 찾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셋째, 설문지로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은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오타를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낮았어요. 셋째,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긴 출퇴근은 단순히 시간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상태로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어떤 상황일까요?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인천, 심지어 충청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왕복 3시간, 4시간은 기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처분 시간은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출산이나 육아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운동할 시간도 취미생활할 시간도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는 것만 반복합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걷잖아요. 지하철 타려면 계단도 오르내리고 그것도 운동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만 이동하는 사람과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섞어서 이동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만율이 낮고 대사질환이 적고 전반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철역까지 걷고 계단 오르고 환승하면서 또 걷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되는 겁니다. 반면 자동차로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주차장에서 나와서 회사 주차장까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막히는 도로, 끼어드는 차, 신호등.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도시를 보행 친화적으로 만듭니다.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만듭니다. 둘째,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자동차 이용을 제한합니다. 주차료를 올리고 혼잡 통행료를 받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해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넓은 도로, 많은 주차장, 높은 차도와 좁은 인도, 심지어 인도에 전봇대나 간판이 막고 있어서 걷기도 불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걸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면 걷지 않게 되고 걷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차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어떤 차들이 많이 보이나요? SUV, 그러니까 큰 차들이 엄청 많아졌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도로가 지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평균 주행속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매일 막히는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운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막히는 거 그럼 차라리 넓고 편한 차를 타자. 그래서 SUV를 선택합니다. 높은 시야, 넓은 공간, 편안한 좌석, 남들을 내려다보는 심리적 우월감까지.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SUV가 많아질수록 도로는 더 막힙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이 크니까요. 그리고 더 막히니까 사람들은 더 큰 차를 원하게 됩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SUV는 일반 승용차보다 연료를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승용차를 SUV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보급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상쇄해버린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SUV 전기차라면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 설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차를 타게 되고 차가 많아지니 도로가 막히고 막히니까 더 큰 차를 원하게 되고 큰 차가 많아지니 더 막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건강은 나빠지고 환경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도시. 걷기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도시. 그런 도시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의 모범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도시 정말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 엄격한 법.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싱가포르는 자동차 번호판 값이 1억 원이 넘는 나라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번호판이요. 차값이 아니라 번호판 값이 1억 원입니다. 게다가 이 번호판 10년만 쓸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말소됩니다. 그럼 다시 새 번호판을 사야 하는데 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미쳤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동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번호판 값을 올리고 도심 진입 시 혼잡 통행료를 받고 주차료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할까요? 지하철을 늘리고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싱가포르 사람들 대부분은 차가 없습니다. 대신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는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걷기 정말 편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도심 한가운데도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적도 근처 나라라 더우니까 그늘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공원 가보면 어떤가요? 나무는 있는데 그늘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작거나 간격이 넓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반면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공원처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걷는 길 양옆으로 큰 나무들이 우거져서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마다 캐노피 그러니까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 올 때도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겁니다. 사람들이 차 없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할 도시는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지하철,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연령 친화 도시의 모범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째, 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턱이 있죠? 휠체어나 유모차 끌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도쿄는 대부분 턱이 없거나 아주 낮습니다. 둘째, 지하철 접근성이 좋습니다. 어느 출구로 가든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도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죠. 셋째, 버스가 친절합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계단이 낮아지는 거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탈 수 있게요. 넷째, 건물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거의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년 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민한 거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집에 갇히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요. 왜냐하면 우울증, 치매, 낙상 같은 게 많아지니까요. 그럼 요양시설이 필요하고 간병인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증가하죠. 차라리 노인들이 계속 밖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 결과 도쿄에선 80대 노인들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부러운 일이죠. 세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15분 도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개념인데요. 집에서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학교, 병원, 마트, 공원, 직장. 이 모든 게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 되니까요. 자전거 타면 더 빠르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출퇴근에 2시간 쓰던 게 30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둘째,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건 기본입니다. 셋째, 동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트 가다가, 공원 가다가, 학교 가다가 사회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넷째, 환경이 좋아집니다. 차가 줄어드니 공기도 맑아지고 소음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동네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하니까요. 이게 바로 15분 도시의 비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세종시는 원래 계획이 좋았습니다. 작고 걷기 편한 도시로 설계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떤가요? 정부 청사들 사이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옆 건물로 가려면 펜스를 빙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탑니다. 100m 거리도 차로 이동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설계는 좋았는데 실행이 잘못된 겁니다.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차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좋은 의도는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보행 친화 거리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요.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동네를 걷기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주세요. 노인들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모이면 도시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구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어려워지거든요. 지금은 운전을 잘하셔도 70대, 80대가 되면 어떨까요?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느려집니다. 그때 가서 대중교통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집이 대중교통 근처에 있어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까운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역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심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이 들면 힘듭니다. 또 횡단보도를 여러 개 건너야 하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를 건너야 하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평지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집을 볼 때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저녁 퇴근 시간대에 그 길을 10년, 20년 다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기준, 병원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나요?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곳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석 개월에 한 번씩 가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처방받으러 가야 하고, 관절이 아프면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서 안 가게 됩니다. 그럼 병이 악화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작은 증상도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병원이 먼 시골에 사는 분들은 웬만하면 참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어서야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 접근성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 마트 접근성입니다. 집 근처에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마트든 시장이든 슈퍼마켓이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식사가 건강이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마트가 멀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못 가게 됩니다. 그럼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죠. 라면, 통조림, 냉동만두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건강에 좋을 리 없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걸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요. 우리나라도 지방 소도시 중에 이런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가 문 닫고 시장이 사라지고 결국 차를 타고 멀리 대형마트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게 되고 신선한 걸 매일 먹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나 시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미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의 건강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골이 더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시가 더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도시는 걸어 다니니까요. 시골은 마트도 멀고 병원도 멀고 모든 게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활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고 대사질환이 많았습니다. 반면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했다는 겁니다. 의외죠? 그래서 단순히 자연이 많은 곳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기준, 집의 층수입니다. 이건 좀 의외실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너무 높은 층보다는 적당한 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운동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엘리베이터 타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면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몇 층이 적당할까요? 3층에서 5층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릴 만하거든요. 물론 짐이 많을 땐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단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니까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없는 3층, 4층에 사시는 노인분들 중에 집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계단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건 이겁니다. 평소에는 계단으로 다니되 필요할 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휠체어나 들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냉난방 환경입니다. 이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2030년대가 되면 여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워질 겁니다. 40도 60일, 45도를 넘는 날도 흔해질 거예요. 그리고 폭염 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은 7월, 8월이 더운데 앞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더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방이 생명줄이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폭염이 오면 노인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집의 단열과 냉방 성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냉방비도 절약되고 실내 온도도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단열이 안 되어 있으면 여름에 찜통이 되고 냉방을 틀어도 금방 더워집니다. 그리고 전기세 폭탄을 맞죠. 그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냉방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볼 때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창문이 이중창인지,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냉난방 시스템이 어떤지. 특히 오래된 빌라나 주택은 단열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입니다.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걷기 위해서는 걷고 싶은 환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아스팔트 도로만 있으면 걷기 싫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가 있거나 예쁜 공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웃도 만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으니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동네 산책로에서 아는 분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지가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주변 환경도 꼭 고려하세요. 자, 지금까지 6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 둘째, 병원 접근성. 셋째, 마트 접근성. 넷째, 적당한 층수의 엘리베이터 있는 집. 다섯째, 단열과 냉난방이 잘 되는 집. 여섯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환경. 이 6가지만 체크하셔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있고 직장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두 집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집은 넓고 새 건물인데 역에서 좀 멉니다. 버스를 타야 해요. 두 번째 집은 좀 오래됐고 작은데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를 고르실 겁니다. 넓고 새 집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역까지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볼 것인가? 아니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볼 것인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시는 집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생활 습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이 역에서 멀다면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세요. 집 근처에 공원이 없다면 조금 멀어도 주말에 찾아가 보세요. 마트가 멀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걸어서 장을 보세요. 무거우면 카트를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사람은 5,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조금 걷고 저녁에 산책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꾸세요. 둘 중 하나는 바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둘 다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습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건강장수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시골로 내려가시는 걸 꿈꾸십니다.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고 여유롭게 살겠다고요. 정말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특히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요. 시골은 병원이 멉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트도 멉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장은 어떻게 보실 건가요? 이웃도 적습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골로 내려갔다가 다시 도시로 올라오십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서요.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완전한 시골보다는 소도시가 좋을 것 같아요.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종합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문화시설도 어느 정도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처럼 붐비지 않고 자연도 가까운 곳. 이런 곳이 은퇴 후에 살기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 춘천, 전주, 순천 같은 곳들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하고 자연도 가까운 곳들. 물론 여기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죠.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서울에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때 이런 소도시로 이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가족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계셔야 하고요. 친구들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서울에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양극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 어떤 분들에게는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 그런 곳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아요. 단열 잘된 새 아파트? 저희는 오래된 빌라에 살아요. 냉방비 걱정? 저희는 냉방도 제대로 못 틀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건강이 계층에 따라 갈린다는 것. 돈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잃어가는 것.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노후주택의 단열 개선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보행 환경 개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주거 환경은 기본권이다. 도시는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요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는 곳이 수명을 결정한다.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 이 모든 게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면 스트레스 받고 수면이 부족해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차로만 이동하면 걷지 않게 되고 근육이 빠지고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집이역에서 멀면 나이 들어서 외출하기 어려워지고 고립되고 우울해집니다. 단열이 안 된 집에서 폭염을 맞으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빨리 늙고 병들어가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개인의 힘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구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직장의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고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산책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둘째, 집을 선택할 때 건강을 고려하세요. 넓고 새 집도 좋지만 역세권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까운 곳, 마트 가까운 곳, 걷기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넣으세요. 셋째,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동네를 걷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달라고, 노인들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요구들이 모이면 도시는 변합니다.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행 친화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참여해야 도시가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성공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는 것, 주말에 동네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는 것, 다음에 집을 알아볼 때 역까지의 거리를 체크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게 모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걷는 길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걷는 그 길이, 여러분이 내일 선택할 그 집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도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나이대별로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는 건 어떠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